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제가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신정은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구정, 흔히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다 만나서 재산 얘기를 좀 합니다. 연로한 아버님이 계시면 상속 문제도 얘기하고 증여 얘기도 얘기합니다. 문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세미나를 해봐도 추석 때나 이 설날이 다가오면 상속세, 증여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설날도 다가오고 온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가계도를, 저는 이 가계도 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막 백부, 숙부 이런 것을 좀 진려 이런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박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중심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망인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제 다른 말로는 피상속인 그러잖아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 계실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상속 재산을 나눠 갖고 상속세를 낼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직계 바로 비속 아들 딸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 다음에 일촌이죠, 일촌. 부부간에는 무촌이지만, 그 다음에 이촌인 손자, 손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비속이 없을 때, 물론 배우자는 이제 당연히 당연히 우리 상속 순위에서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영순위, 일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불행히도 좀 비속이 없었을 때는 또 이제 존속으로 간다든가, 또 존비속이 없을 때는 또 형제 자매라든가, 또 형제 자매도 없다. 어디 북한에서 혈혈 단신 남쪽으로 오셨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없다 그러면은 뭐 반계 혈족의 반계 3촌에서 4촌까지가 그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표를 딱 본다면 그러면 나는 없네 그러면은 며느리 없고 처남 없고 또 우리 요새 흔히 말해 재혼 많이 하니까 뭐 새엄마도 잘 없고 뭐 없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당숙도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이래서 이 이제 가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이제 민법이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척 관계, 반계, 혈척 관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상속 순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야 뭐 우리 세법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할 얘기는 아니죠. 그건 민법상 하드웨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떤 도표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세테크 재테크 시간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속세를 집중적으로 하실 건데 오늘 상속세 폭탄 피하는 방어 전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하면 상속세 폭탄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가계도 폭탄이요, 인구 절벽 무슨 좀 삭막한 말입니다만은 상속세가 아다시피 30억만 넘어도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30억이 전체 뭐 채권,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해서 남긴 재산이 현금, 퇴직금까지도 보험금까지도 30억이 넘으면 50% 이상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폭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상속세 쪽에 세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 쪽보다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 들어가기 전에 상속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철학적 사고를 가진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철학적 사고가 없다면 참 우울하죠.
인간은 나 다 죽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우리가 100세에 죽는다고 하죠. 요새 100세 시대니까 이 자산을 다 남기고 죽어야 되다니. 나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여행 갈 거 안 갈 거 못 왔는데 참 그렇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를 더디게 한다든가 권력의 누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세금이지 않는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의 초기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도 했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겨우살이는 러시아가 춥잖아요. 매년 닥칠 그 겨우살이 준비는 잘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안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겨우살이는 매년 안 하면 얼어 죽지만은 죽음은 1년 세상에 한 번밖에 인생에 안 오니까 준비를 더디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는 우리 흔히 말해서 10억 이하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안 남겼다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말아라. 또 빚만 잔뜩 남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시즌1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정 승인을 하시든가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해라. 그래서 거의 제가 봐서는 뭐 8, 90%는 상속세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좀 슈퍼 리치 분들은 상속세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상속인들의 대상자 중에서도 약 46% 정도는 아예 이 무방비 상태라 그래요. 이제 당장 피상속인이 선대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상속세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또 어떻게 이걸 나눠 갖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만 해도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어요. 쭉 우리 그 유언 대용 신탁이라 할 때 트러스트 제도들을 잘 좀 일본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절세 전략을 짠다 하는데 우리는 유언 대용 신탁 제도도 개정돼 가지고 2011년도에 개정됐죠. 그래서 12년도부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아무튼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전 증여의 문제라 할지 내가 평생 만든 재산이지만 어차피 내 사랑하는 상속인에게 배우자 포함이죠. 당연히 물려졌을 때는 상속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몇 가지는 주의하고 가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법상 재산 평가 방법을 이해해라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을 이해하라. 또 재산을 분류하라.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에도 좀 하고 그러겠지만 이 상속세 증여세 시간이 10시간짜리입니다. 제가 세법전이 이렇게 판례나 이런 거 보면 이만큼 듣고요. 저희도 그냥 골치가 지근지근 원래 사례도 많고 아니 그 1년 동안에 거의 3만 건 이상이 가정법원이랄지 이런 민사 쪽에 물론 민사 형사 쪽 형사까지도 막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런 막 소송거리들이 3만 5천 건 막 오고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다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정마다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지죠.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방법은 뭐냐? 국세청에서는 현금으로 딱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실 때 맡겼다 그러면 국세청도 과세하기 좋죠. 현금? 그야말로 요새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가라고 할 수 있죠. 따끈따끈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3자 간에 통용되는 거래 금액이 시가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로 또 뭐 딱 무기명 채권으로 뭐 또 이렇게 딱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재산을 이렇게 상속했을 때는 뭐 과세관청에서도 복잡하게 보지도 않고 편하게 과세할 수 있고 나도 떳떳하게 이 정도 남겼습니다 이러는데 어디 세상살이가 그렇겠습니까? 거의 주식도 우리가 그 뭡니까 상장된 거 말고요. 우리도 중소기업이랄지 요새 또 창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엔젤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장성 주식이랄지 그다음에 주식
중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도 뭐 한두 종류니까 아파트, 농지를 많이 뭐 물려주신 분, 그 토지 중에서도 농지,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을 물려주신 분. 그래서 복잡 다단할 때 그 금액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 평가를. 아까 현금처럼 딱 5만 원짜리 곱하기 2,000장을 남겼다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2,000장 하면 딱 나오겠지만 이 빌딩 값을 어떻게 칠 것이냐, 이 토지 값을 어떻게 칠 거냐, 여러 가지로 평가 방법을 과세하는 기관에서도 골머리가 아프고 또 내가 이해하는 데서도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요새는 이제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평가, 이 엔젤 주식 값이 시장에서는 예컨대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왜 3만 원을 더 과대로 평가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적게 평가한다는 것은 괜찮겠죠. 상속세를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많이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물건별로 피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의 물건별로 전부 다 평가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만약에 세상을 이렇게 등지신다면 남기는 재산을 쭉 봐서, 그렇다고 막 이번에 신정에 가서 아버님 뭐 언제 물려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서 이해를 좀 해서 전략을 짜 놓은 것이 좋다. 모든 물건별로 시가 표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의 시가가 공시지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우리 자산세 같은 거 종부세 매길 때는 뭐 우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 우리 여러 가지 그 금액들이 틀리잖아요. 또 뭐 지자체장이랄지 시장 군수가 뭐 공시하는 거, 이거 다 틀리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망자가 남긴 재산의 종류별로 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제가 강의할 때 포인트를 주는 건데, 오늘은 그것만 잠시 이제 접고 가죠.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이해는 쉬울 거예요. 누군가는 이 금액을 쳐야 되는데 과세기관에서는 이걸 100억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갖다 팔려고 하니까 60억밖에 안 되는 전체 재산을 다 뭐 골동품까지 골프채 하나까지 다 갖다 팔았는데 60억밖에 안 준다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뭔 소리요, 이거 100억은 넘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의 방법이 이해가 상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증여의 필요성은 시즌1이나 또 저번 시즌2에서도 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전증여가 뭐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사전증여. 어차피 피상속이 남긴 상속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서 요 조산을, 요 상속 재산을 요만큼 적게 홀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전 증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전 증여도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세법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P이면 Q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조건을 지켜서 해야지. 예컨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합산 개념을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2년 단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지켜가면서 또 사후관리도 내가 안 당하게끔 해야 되죠.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증여를 해서 분산하고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상속세가 10% 구간에서부터 50% 구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누진세율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예컨대 자산을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 40% 구간이나 되네. 10억 이상이면 한 15억짜리면. 그러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5억 이하 구간으로 줄여놓는다는 거. 이렇게 좀 따님도 주시고 아드님도 주시고 또 이렇게 분산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이유는 이렇게 홀쭉하게 하는 이유다. 근데 사실은 사전 증여의 필요성은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죠. 예컨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몇 년 전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인가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자, 예컨대 1988년도에 엄마 아파트를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때 6,500에서 5,500만 원밖에 안 갔다 이거예요. 지금 15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증여세를 물고 넘어졌으면, 이게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미 내 사랑하는 자식은 15억의 재산의 자금 출처도 충분히 이제 증명이 됐고 판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세상을 아웃된다 할 때 내 상속 재산에 15억을 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 재산이 그냥 제 배만큼, 아이고, 이만큼 불뚝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홀쭉해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앞으로 이 자산이 이렇게 달무리처럼 초승달이 막 반달이 보름달처럼 커질까봐, 그러면 상속 재산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만큼 큰 호떡만큼 커졌네 이렇게. 그래서 콩알만큼 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전증여할 때도 기술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나 세테크는 기술 들어갑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야 되죠. 세법에서 정해놓은 P면 Q다는 이 전략, 이 규정, 법률적. Q는 뭐예요? P를 지키면 Q라는 법률적 뭡니까? 행위라 그럴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가설하겠다 이런 개념도 되겠죠. 그래서 사전증여는 미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홀쭉하게 만드는 거고, 자녀들이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이제 소명할 기회를 많이. 저는 A라는 아파트를 20년 전에 10년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나 증여세 낸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전증여는 10년 단위로 두 바퀴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90살 정도의 인생이 아웃될 것 같아요. 그럼 70살에 준비해서 10년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내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사망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구히 살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좀 나이 드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속세를 하면은 싫어하시고 증여세를 이렇게 설명을 좀 싫어하셔요. 그게 아버지의 눈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눈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으니까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러면 80대가 딱 지나면 요 10년짜리는 이제 이렇게 또 제껴놓고, 또 81살에서부터 90살까지 또 배우자 간의 증여, 지금으로 말하면 6억, 또 전번권 6억, 그러면 12억 빡 빼고, 또 아들에게도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빼고, 또 상속세 좀, 증여세 좀 내죠. 그래서 또 낸 것까지 좀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90에 내 생을 마감할 때 정도면 내 재산이 10억 이하로 내려가 있다. 물론 이제 대부자들 막 재산이 200억, 300억 된 분들은 한계가 있죠. 그런 분들은 있다. 그 기업 승계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 그건 놔두더라도 사전증여의 필요성은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만 해도 우리가 88년도에 보면은요, 삼성전자 주식이 3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200만 원짜리를 200만, 250까지 갔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요, 직장에서 첫 월급이요 35만 원이었어요. 87년도 내가 4학년 때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가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35만 원에서 많이 준 데가 한 40만 원 이렇게 대기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러니까 뭐의 바로미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말하는 것은 그때 미리 물려줬으면 이만큼 커졌겠군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예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증여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요 방송을 다가 아마 설날에 또 한번 우리 감독님, PD님한테 한번 틀어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거 같이 좀 보시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보시고 사위는 상속금이 없구만.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단다. 내 상속 재산을 못 받아간단다. 처남도 해당이 안 되나? 그러면 아마 슬그머니 밖으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못 받아갈 사람 많잖아요. 아까 당숙도 못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사전 증여의 필요성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사금국수의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이 방어 전략. 그러니까 제가 세금은 디펜스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투자는 공격적인 거고. 그런데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장기적인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우는 플래닝. 플래닝이래야 됩니다. 계획. 그러면 그냥 한 5년 만에 10년 만에 계획 세워도 되나? 근데 텍스 플래닝 하고 길게 빼세요. 그러면은 한 20년 전부터, 적어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겠군.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한문금이죠. 아까 보세요. 한문금인 게 왜 세율이 다 상속세 증여세가 같고 누진공제, 세액공제, 이거 누진공제도 다 같은 이유는 한문금이에요. 한문금. 증여를 확 해보면 상속세가 홀쭉해지고요. 증여를 안 하고 욕심만큼 딱 가면 상속세가 이만큼 더 불룩해지고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장기적이어야 되냐? 그것은 오래된 술이 뭐 좋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손자에게 제가 그랬죠 전번에 이거 돌반지를 갖다 줄 일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를 그 다음에 기타 비상속인이 1,000만 원까지 약 3천만 원이죠. 이렇게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탁 돌반지를 사다 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뭐 요새 유행하는 뭐 바이오 주식처럼 주식으로 딱 갖다 준다든가. 그래서 10살이 됐어요. 너가 이제 2, 3학년 초등학교 됐군. 그래 공부 잘한다면서. 그리고 또 2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을 또 딱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또 군대를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5천만 원권 줘도 된다면서. 이래서 진짜로 사랑하고 한다면 격세 증여, 격세 상속.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이 계획은 장기일수록 좋다. 자, 기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세상사가 부동산만, 그 다음에 뭡니까? 채권만, 주식만, 또 현금만, 보험만, 퇴직금만 물려주는 게 아니죠. 특히 요새 스타트업 해가지고 가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가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일본이잖아요. 일본.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하여튼 13년을 못 가요. 그러나 이제 요새는 우리가 또 뭐 계속 이제 이렇게 가업을 승계해 가면서 하려는 것도 일본을 비슷한 문화가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떡볶이 지었으면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서 떡볶이 해야지. 어느 추어탕집은 벌써 4대, 5대가 한다 그래요. 또 어느 순대집을 보니까 뭐 그렇고. 근데 기술을 요하고 브랜드를 요하고 이런 것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3천만 원, 1년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에 되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5천만 원까지는 하려다가 그게 국회를 통과 못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업을 승계하는데 여러 가지 특혜를 좀 주고 공제적인 것을, 공제 혜택을 좀 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야지 상속세 내다가 그 선대가 이러는 이 뭡니까? 기업이 그냥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몇 해 전에 2002년도인가 기억하는데 그런 글을 한두 번 봤어요. 이렇게 해서 창업주가 돌아가시니까 이거 그냥 지분이 그냥 이상해지고 또 이게 상속세가 한 100억, 120억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승계 관련에 대한 것은 많이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조금만 하고 갈까요? 뭐 이것은 근데 오늘 물론 이제 칠판 지우개가 떨어졌네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나는 뭐 기업도 안 하는데 이거 버리서 그래도 기업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승계에 기업을 승계하는 거죠. 자, 대기업만 기업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대만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면서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기업을 승계하는데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기업 상속 공제예요. 공제를 해주는 거죠. 올해 세법이 하나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20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0년 이상이면 500억까지 그래서 하여튼 200억
300억에서 300억, 500억까지 일단 공제. 요 일단 공제란 것이 무섭죠. 자, 상속세를 이렇게 한 2천억 재산자리가 이제 기업을 탁 이제 물려드렸는데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이에요. 그럼 200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캐시로. 그러면 이제 국세청은 내가 그런다고 캐시 없어요? 예상 안 됩니다. 그럼 뭐 물납으로 내십시오. 연부연납으로 내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대부분 보니까 일반인들이 상속 재원이 없어서 피상속인이 남은 재산을 담보로 이렇게 잡히고 상속세를 내요. 그러면 이자도 발생하고 결국은 그거 못 갚으면 그 물건이 비상속인이 얼마나 힘들어 만들어 놓은 이 재산이 날아간다 이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젊은 친구들은 잘 그러대. 그러면 물납으로 뚝 떼어가세요. 아버님이 땅 2,000평 남겨줬는데 지금 1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상속세만큼 한 200평 떼어가세요. 그러면 국세청은 아이고 좋아라 합니다. 왜요? 떼어갈 때 시세로 떼어갑니까? 100만 원어치를 떼어가는 거 아니에요, 평당. 공시가격으로 100만 원이다만 40만 원어치로 공시가격으로 떼어가니까 얼마나 손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속 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업에게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주고 다른 것은 아닌데 기업에게는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은 6개월 이내에 내라 또 세무서장이 오케이 사인이 나거나 허락하면 뭐 5년 동안 뭐 분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할 수도 있다. 특히 그러지만은 이런 거는 뭐 12년 동안 내가 봐줄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또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서 할증 평가 주식 할증 평가한다는데 이걸 배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증여세 가세 특례란 게 있어요. 증여세를 할 때 과세할 때 특례한다 그래가지고 뭐 10%만 적용할게. 뭐 우리가 증여세 할 때 똑같다 그랬잖아요. 10%, 20%, 30%인데 우선 10%만 특례 가세할게.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걸 왜 기업을 좀 보호하고 영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이게 이 정부에서 이게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 요소가 가장 복잡하고 많아.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또 왜 그러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대표직을 취임해야 되고 그 기업에서 2년 이상 몇 년 또 7년 이상 뭘 해야 되고 또 이 선대가 물려준 기업이 아까도 말한 대로 10년 이상 막 15, 20년, 30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컨디션이 있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봐줄 테니까 고용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딱 대학 나서 이렇게 공제받고 나서 기업을 탁 팔아먹어버린다든가 또 느닷없이 업종을 막 확 바꿔버린다든가 완전 불필요한 업종으로 유사 업종으로는 좀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뭐 바꿔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 수를 대폭 그냥 감원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이게 기업 승계의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이 망해버리면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처자식이 딸려있는 우리 근로자들이랄지 임원들이 이게 되면은 다 안 좋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건데 그런 것을 사후 관리가 철저하다 이거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공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어디 가서 세미나 하면 막 이것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엄청 복잡하고 그러지만도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해서 갈등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업을 승계할 때 여러 가지 컨디션을 이거 할 때 기회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창업 자금으로 내가 60세가 넘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요새 스타트업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판교에서 아버지 내가 뭔가를 한번 해서 내가 제2의 미국에 잘 나가는 누구죠? 그 애플 만드는 이런 거에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아버지 창업 자금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창업과 창투를 갖다가 이거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그래 너 가서 20억 갖다 이거 창업에 써라 그랬는데 그걸 그냥 또 증여세로 확 해버리면 창업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 그러면 과세 특례를 줘요.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준다. 근데 이 자금을 3년 안에 무조건 창업하는 데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이 기업에 관계되는 이런 그 승계에 관한 거랄지 이런 창업에 관한 것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하다. 그렇다면 이원에 물려줄 것 똑똑한 어떤 아들이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 창업을 할 거면 아무리 말려도 창업을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 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가족 간의 재산을 분산하고 쪼개기 이거는 양도세 할 때도 그랬습니까?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철학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가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도 좀 듬뿍 줘버리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미나 하면 제가 집사람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아침에 굉장히 바가지도 심하고 밥상이 5가지 반찬이 오는데 3가지로 줄었다는 등 애들을 너무 진짜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버지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애들을 다 먼저 줘버리면 애들이 구정 때도 안 와, 신정 때도 안 와,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내가 아무리 사랑은 하지만 아들, 딸들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신경을, 특히 증여를 안 해줘, 사전 증여를 안 한 이유는 이 찰떡성이 없는 애들이,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없애버릴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오늘 꼭 이 방송을 보시는 자기 상속인 여러분, 특히 젊은 상속인 여러분, 이제 50대, 60대, 올 이번에 설날 가서 상속세를 상담하실 분, 아버님이 냅둬라, 내년에 이야기하자 이런 것은 아버님이 그 재산이 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이걸 주면 너 바로 가서 비트코인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할 거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 트러스트 제도를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유언 대용 신탁.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고 쪼개기 전략인데 이때도 앞으로 상속을 많이 하실 아버님, 어머님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분산하고 쪼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집을 물려주되 20%는 남겨주고 물려줘라는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를 키는 4가지고 물려주는 방법들을 하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은 하도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 2년 전 자금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라. 이것은 국세청의 소명 요구 자료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망 개시일이 뭡니까? 의사가 사망 진단서 내리는 날로부터 돈을 1년, 2년 전에 어디다 갖다 없앴습니까?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근데 이것은 좀 내가 섭섭하더라고, 국세청장한테. 아니, 내가 죽을 날짜를 언제 딱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2년 안에 죽을 건데 이 돈을 어디다. 그런데 이 뜻입니다. 그 전에 이거 소명을 못하면 사망일로부터 이런 돈을 1, 2년 안에 집을 하나 팔았는데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제 상속세를 거두려고 국세청에서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마늘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는지 금으로 바꿔서 작은 딸을 줬는지 무기명 채권으로 해가지고 슬쩍 막내를 줬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거요. 또 판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용
당해가지고 10억 원의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가세해야지, 이제 증여한 것 같으면 증여수를 딱 부릅뜨고 보고 있고, 상속하면 이제 이거 상속재산으로 가세해야지 딱 그러는데 이게 창구가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로 1년, 2년 전에 2억, 5억 정도를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걸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느라 간주상속으로 보겠다 이런 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는 날짜 딱 정해놓고 돈 가서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그 유명한 그 말이에요. 그 유명한 속담. 내가 시즌1에서 했던 그 말이잖아요. 세금은 본처가 물고 첩은 벤츠 탄다는 말이 뭘.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본처는 상속세를 상속인이니까 의무가 있죠, 의무. 근데 돈은 여기에 이 족보에도 올라있지 않는 저 어떤 첩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그 피상속인의 애인분이 써버렸다 그래,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런 뜻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내가 서글픈 표현이에요. 서글픈 표현. 근데 세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세법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면은 평생 내가 돈 벌었는데 죽기 전에 1, 2년 안에 실컷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소리지 뭐예요. 어느 유명한 영화를 보니까 그 묘자리를 그렇게 막 5억짜리, 10억짜리를 하는 거야. 죽어서 그 저택이 뭔 필요가 있어요. 살아서 저택이지. 그러니까 살아서 돈 써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금 얘기는 되도록이면 딱딱하지 않게 또 쉬운 어투로 약간의 조크를 섞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와닿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법 그러면 돌려버려요. 채널을 돌려버리고 아이고 골치 아프죠. 세무사나 하지 당신네들은 하지 나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세법 방송을 한 10여 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을 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되도록이면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채널을 안 돌리겠죠. 그 다음에가 사후관리와 정부 부과 결정제도, 자율신고 납부제도. 이것은 시즌1에서도 한번 해줬고 시즌2에서 했습니다. 모든 세금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 또 증여세도 맞습니다. 상증세는 사후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거 죽어서 관리 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오늘 상속세 시간이니까. 어떤 것은 미리 봐줄게. 근데 그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P인데 Q라는 것을 법률 행위를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할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봐주니까 꼭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정부부가 정부부가 세액결정제도라기도 하고 정부부가 이런다 그랬잖아요. 나는 상속세를 우리 아버님이 남긴 것이 없어서 상속을 가정부문에 포기했거나 한정 승인했습니다. 아니네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돈을 많이 남기셨네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20억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신고한들 just 잠깐 이렇게 제가 그랬죠. 증여세는 30억 이상 또 상속세는 50억 이상 그러면 6개의 지방국세청에서 이렇게 좀 TF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좀 보고 우리가 보니까 상속세 납부하신 납세자분께서 성실하게 했네요. 그럼 도장을 딱 찍어줘야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아까 여러 가지 처음에 했던 자산의 평가 금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현금으로 딱 했다 그러면은 아까 틀려질 수도 있고 나 이거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틀리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여기서도 3개월, 5개월을 집중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소명하세요. 더 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로 이것은 그래서 정부가 부과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부과하는 결정제도란 말이에요. 결정제도. 그게 정부세도 일부 좀 그래요. 약간은 그래요. 정부도. 원래 이제 종부세도 자율신고 납부제도인데 정확히 세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죠.
자율신고 납부제도야 이런 거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낼 때 자율적으로 신고한다. 누구를 대신해서 바쁘신 2만 명의 세무 공무원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신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대신하면은 10% 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이렇게 계산까지 해가지고 또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10% 깎여주겠네요. 그거 언제쯤부터 5, 6년 전부터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또 이거 증여세도 상속세도 아니 미리 갖다 상속세 내니까 처음에는 10% 할인해 주더니 또 7% 할인해 주니 5% 해주니 이제 앞으로 2019년부터인가 없앤다든가 이제 없애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지금 1월달에 자동차세죠. 내가 봐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자동차세 요새 또 6월달에 자동차세인데 좀 미리 내면 뭐 10% 하는 건데 이런 제도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액 공제 같은 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은 이 상속세에서 특히 중요한 말은 사후관리 철저. 아까 기업 승계 같은 거에서 특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부가 부과를 결정한다. 아무리 그대가 성실히 납부했다고 가서 양복 딱 입고 가서 바카스도 뭐 드시지도 않지만 딱 고시대 갖다 줘봐. 잠깐 우리가 좀 더 훑어보죠. 네, 맞습니다. 도장이 끝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슈퍼리치들이 이렇게 30억 크게 상속해준 거 있잖아요. 또 5년 후를 봐요. 또 더 봐요. 왜? 재산의 이동을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딱 친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명성시장에서 막 무기명 취재권을 막 금괴를 어떤 옛날에 보니까 막 금괴가 막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막 줄줄이 쏟아지대. 그러면 갑자기 이게 5년 후에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 상속인이. 그러면 오케이 양의 캐시언마켓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상속세 뭐 이런 증여세 제척 기간이에요. 15년이고 원래 5년짜리, 7년짜리, 15년짜리는 건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가 국세청이 아니야. 이게 평생 국세청은 부과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상속세, 재산세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 이번에 보니까 그 가상화폐 6개 시중은행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하고 그러시대. 그러니까 하여튼 FIU가 내가 엄청 무서운 곳이라 그랬잖아요. 무섭다는 게 무슨 옛날에 뭐 그 민주투자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커런시 자금이랄지 이런 자금 흐름을 깐깐하게 장악해 본다는 뜻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후관리와 정부 부과 결정 제도에 대해서 있고 신고 자율 납부 제도가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이게 다 할지도 모르겠네. 어차피 뭐 시즌2가 좀 남아있으니까 더 할 거예요. 상속 재원이 없어요. 상속 재원. 마련해서 금융 솔루션. 이게 요새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모님이 사랑하시냐면 내가 인생을 마감했지만 너가 상속 재원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내가 앞으로 부자가 3대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30대 가도록 내가 구책해 놨는데 이게 상속세를 못 내서 이거 어떡하냐 이제 걱정되시겠죠. 저 천국에 가서도 걱정이 돼서도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러니까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보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보험자, 피상속인, 뭐 어려운 말이지만 계약자를 수익자가 계약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도 계약자로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해서 부모님 고인의 몸을 담보로 해서 사고 사든 자연사든 바로 돌아가시면 사망보험 나오는 게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상속세가 많이 나오실 분들은 막 30억짜리도 들으신 분 봤어요. 30억 사망보험을. 근데 이때 아들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뭘 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앞으로 이제 상속세처럼 그것도 만약에 아버지가
이 보험금을 계속 냈다면은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요. 그러면 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물려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세가 한 2천이다, 1,000이다. 그러면 그걸 뚝 떼어가지고 계속 아버님의 쉬운 말로서 몸을 담보로지 뭐 생명을 담보로 이 말 이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달리 쓸 표현이 없었어요.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들어서 아버님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 가지고 내는 솔루션 이런 것이 간단해서 종신보험이고 금융 솔루션이다. 또 다른 분들은 그 49는 요새 하는 뭐 무추럴 펀드를 이렇게 해서도 하고 아무튼 재원을 마련해 주려고 이 부모님은 이 마지막 남은 이 몸까지 불살려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속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화가. 이번 설날에는 그럴 사람 같으면 아예 대문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저도 부모지만은. 그래서 이 솔루션 이것도 이런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강의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이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게 그 말입니다. 유동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속 재원을 마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좀 덜 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 어떻게든지 이 상속 가액을 팍 줄여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러니까 캐시 마련을 국세청은 예상 없다니까요. 현금으로 내놔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캐시를 마련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를 좀 해야 된다. 미리미리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하는 방어 전략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자산 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유언 대용 신탁이랄지 이 상속인의 고민 중에서 상속인의 고민이 뭐라 그랬냐면 요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상속인의 고민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미리 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사전 증여해주면 이 녀석이 요새 못된 놈들은 장롱생의 아버지 인감도장도 훔쳐다가 집 팔아먹는 세상인데 지명으로 해주면 당장 담보 잡혀버리고.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상속 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세를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을 1억 원어치를 냈어요. 1억 원어치를. 근데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 꾸지 말고 또 이걸 팍 팔아먹었어. 그러면 보세요. 1억 원어치는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장가, 실거래가는 한 3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왜 이 상속세 낼 때는 가세 표준이 1억을 잡아놓고 너 팔아먹을 때는 왜 3억을 하니? 그러면 당장 더 내야 되겠죠. 또 똑같아. 왜 상속재산이 1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담보 이거 잡히고 뺄 때 보니까 3억 원어치 담보나 잡아줬더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행위 하지 말라는 거 그랬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고민이 아까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많이 알고 가시죠? 근데 이 유언 대용 신탁이 뭐예요? 이게 2012년부터 요새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까지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융자산화 정도는 이걸 많이 하는데 물론 부동산 자산도 해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아직 세법적인 정리가 안 됐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유언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해서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고 나서 사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혜택을 다 받아, 월세도 다 받아먹고 또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인생이 아웃되면은 우리 저 큰아들은 철들 때 65살에 내 재산 반 떼어가게 해주시오. 누구에게? 내 재산을 신탁 받아간 사람들한테 위탁, 신탁.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수료 떼어가죠. 자기네들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디지.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게, 특히 미국식 신탁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작은 딸이 좀 사치가 심하니 야는 61살에 내 이 상속 재산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막내, 아이고 막내제는 공부도 잘하고 일찍 철이 들었으니까 벤처 머리가 좋으니까 벤처하게 딱 20살 되면 내 재산 상속 재산의 50%를 주시오. 이렇게 천당에 가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특히 요새 그래서 그 유언 대용 신탁은 요새 100만 원 단위인가 옛날에 500만 원 단위 구자당 이렇게 좀 틀린데 은행들이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금융 자산 들어서 구자별로 들어서 예금을 미리 해서 이렇게 주는 거. 대용 신탁 제도도 많이 생겼고 이걸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상속인의 고민은 이렇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이거 복잡해요. 이거 이렇게 나온 지도 쉬운 말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이제 5년 됐는데 별로 정착되지도 않았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나머지 뭔가 하나 보죠. 또 이거 나왔네. 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속을 플래닝, 아까 플래닝을 안 짜놓자니 찜찜하고 또 울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칭얼대면서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자 주자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지혜롭게 주자 이 말이에요. 자, 또 주자 이 말이에요. 사전 증의하자 이 말이죠. 그랬을 때도 세법의 절세 전략적으로 짜가면서 드리자. 오늘 제가 진행한 세테크 재테크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테크 재테크 이춘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